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9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1%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내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둘 다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코스피는 2,409포인트고요. 2,400선을 거의 깨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 코스닥은 800선이 이미 깨졌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굉장히 증시가 좀 힘들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좀 위로 치솟으면서 1364원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계속해서 지금 환율이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고점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좀 이제 조정을 주면서 좀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위로 밀어 올리는 모습이고요. 미국에 대한 그런 강한 금리 인상과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좀 유지가 되다 보니 달러에 대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환율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해 왔었고, 이제 이번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전에 이제 0.75% 차이 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0.75라든지 0.5%를 또 올려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고점 라인에서 지금 환율이 빨리 안정화되기를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면은 계속 올라가서 진짜 1,4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저는 내려가는 확률에 좀 더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더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좀 내려갈 때가 되어 간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나스닥, 다우 좀 마지막까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했었고요. 뭐 니케이라든지 중국 증시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격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는 확실히 좀 멈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안정화되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이제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하다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도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좀 같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 추세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지수도 저렇게 올라갔고, 채권, 국채 금리도 지금 이제 환율과 비슷하게 계속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6% 정도로 지금 국채 금리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 조금 내렸지만, 그러니까 최근 근래에 들어서 가장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환율 시장이라든지 국채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좀 주식 시장엔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는 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8월 말부터 이제 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는 지금 이틀 연속 빠져나갔고요. 기관 투자자는 뭐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옵션 만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연속 빠졌고, 지금 8월 달 초중순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반대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방향도 일단 계속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네, 증시 보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0.52% 하락했고요. 19,1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큰 움직임 없이 증시와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증시도 이제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네,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지금 어제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100원 정도 상승했지만 지금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딜에 지금 좀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블록딜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의 이 하락분은 증시에 대한 하락분과 네, 그런 매수세에 대한 실종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하락한 것이 아니고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 테마들이 다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고점 82,000원을 찍고 지금 단기간에 67,000원, 68,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블록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두산그룹 전체를 좀 부정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도 좀 있지만 사실 증시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20% 가까이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60일선을 지키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지금 뭐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일선 근처에서 자리를 좀 잡으면서 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하락에 대한 갭을 메워주는 그런 양봉을 좀 만들어 준다면 분명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유사한 그림을 이전에도 좀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잘 올라가다가 저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15%에서 20% 가까이 네, 주가를 빼는 그런 작업이 나왔고, 요 근처에서 60일 근처에서 주가를 좀 유지를 하다가 네, 그런 한미 공동 수출 그런 협약 소식과 함께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뭐 이때는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그런 뭐 합병가액 맞추기 네,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두산 인프라쿠아 네, 그 종목도 같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패턴을 좀 보았을 때는 한번 힘을 받으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이번 상승세를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블록딜을 시작으로 좀 떨어져서 블록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블록딜도 영향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환율 자체가 지금 1360원이죠. 그래서 좀 그런 영향 때문에 빠진 경향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제는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근처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턴어라운드를 시키는지 네, 그 정도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이런 저점 라인을 높여주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네,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지 네,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볼 거고요. 박스권의 하단 요 가격까지는 웬만해서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같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피크를 한번 찍고 지금 다시 서서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은 970만 주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좀 더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평소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70만 주. 그래서 사실 뭐 올라갈 때 지금 970만 주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주가가 내려가는데 좀 눌리는데 들어가는 매도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거래량이 지금 반대로 좀 움직이면서 나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사실 이 5천만 주도 순수 밑으로 쏟아진 것이 아니고 2,800만 주는 그런
블록딜에 대한 거래량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밑으로 쏟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4일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좀 잘 올라가다가 떨어뜨려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네,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220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투자자 29만 주 매도, 외국인 투자자는 196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이제 2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충분히 지금 증시 분위기에 있으면 따르면 네, 그렇게 매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좀 골고루 매도를 하긴 했지만 뭐 확실히 매도량이 전날보다는 좀 많이 줄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좀 뭐 4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빠졌지만 크게 저는 문제 없는 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신도 뭐 이틀 연속 팔았지만 크게 많지 않은 물량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 매수했던 물량을 지금 한 번에 쏟아내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혹여나 이제 9월 옵션 만기일쯤에 또 한 번에 쏟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조금씩 매도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1,500만 주 외국인 매수였지만 요날은 장중에는 1,200만 주가 좀 매도가 나왔었던 그런 날이었고요. 그 3일 연속의 매도량을 좀 합친다면 한 1,900만 주 정도, 네, 그 정도 가까이 좀 매도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800만 주 중에 꽤나 이제 매도가 많이 순환이 된 셈이고요. 그 나머지 900만 주도 매도로 쏟아져야 된다. 뭐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제 블록딜에 대한 일부분의 물량은 저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확보를 위해서 매수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2만 50원이 싸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 대량의 물량을 동일 가격, 그죠? 2만 50원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면 이제 MSCI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꽤나 이제 물량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제 좀 그런 초과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런 물량도 이제 좀 서서히 네, 잠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뭐 19,000원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했고 다음 주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 상으로나 지금은 좀 고점 뭐 잘 올라가다가 좀 찌그러져서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한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반등을 같이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는 이제 지금 네, 특이하죠. 어제 이제 1,040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한 90만 주가 증가를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8월 31일자로 710만 주로 310만 주가 또 33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8월 31일 블록딜이 이제 쏟아진 네, 그런 날이었고요. 플러스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매수 매도가 굉장히 활발했고 분명히 그 세력과 블록딜과 이 공매도가 영향이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1,650만 주 정도에서 710만 주 정도 공매도가 900만 주 가까이 네, 감소를 했고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여기서 주가 상환이 끝난다면, 공매도 상환이 끝났다면, 지금 최근 3일 동안 쏟아진 그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1,800에서 1,900만 주로 했을 때 합치면은 블록딜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9월 달 들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끝내고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또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더 이 잔고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지금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거래가 이렇게 118만 주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량으로 좀 상환되는 날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상환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9월달 들어서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차 잔고가 체결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좀 늘었었는데 많이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체결이 조금 9만 주 정도 많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체결이 늘었지만 뭐 확실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늘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47만 주 공매도 대차 잔고는 이렇게 2,847만 주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공매도 잔고도 지금 열심히 감소하고 있는데 일단 대차 잔고는 반대로 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외국인 추정 물량이 195만 주에서 당일은 159만 주로 이렇게 좀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일 물량은 400만 주였고 오늘은 150만 주에서 지금 이틀 동안 한 6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그 전에는 장중에는 마이너스 1200만 주, 장 후반에는 1500만 주가 플러스가 되었지만 그 블록딜 물량을 포함했을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지고 있다. 그 물량은 근데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도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모간서울도 좀 많이 팔았지만 UBS, 맥쿼리도 좀 같이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그런 물량을 좀 분산해서 받았다면 그런 물량들을 한두 세력씩 이렇게 쏟아낼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9월달 들어서 다시 공매도 잔고가 급격히 또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이런 외국인 투자자가 또 공격적으로 또 공매도 잔고를 늘리고 있구나라고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 잔고는 계속 줄어서 한 670만 주까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신용 거래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자, 뭐 그거는 이제 데이터는 좀 더 이따가 보도록 월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 일단은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켜보자. 그리고 주가도 하락을 좀 많이 했지만 두산 NLBT 하나만 지금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좀 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크게 우리가 블록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그러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한 발 넘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산업의 방향, 그 방향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이제 1년 이상 기다려서 그 횡보 기간 동안 기다렸는데 다시 한번 좀 원점으로 돌아왔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허탈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져왔다면 그건 이제 허탈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 동안 분명히 고점 라인이 있고 저점 라인이 있었을 거고 그런 저점 라인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기르신 분들은 차분히 접근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의 그런 변동성 큰 장에서 자산 방어를 생각보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다른 투자 종목을 선택을 했더라도 크게 수익 보는 종목을 운 좋게 선택을 했더라도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짧게 치고 나가고 한다면 이런 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은 이제 산업에 대한 방향이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자금과 국가 자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화가 나시더라도
조금 네,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블록딜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다 보니 그 블록딜 다음에 또 뭔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알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뭐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자꾸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두산에 대한 블록딜은 제가 이제 두산건설에 대한 언급도 좀 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테스나를 매입을 할 때 한 2,300억 정도를 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2,300억 정도를 이제 은행에서 금융 쪽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 이제 BBB 등급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지금 6%라고 합니다. 그래서 6%만 하더라도 지금 2,300억에 대해서는 거의 130억에 가깝기 때문에 그 이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혹은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좀 된다면 이 지금 빚을 좀 많이 늘려놨을 때는 조금 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급한 불부터 지금 꺼보자 이렇게 좀 됐을 수도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고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이제 테스나를 그렇게 좀 무리하게 사진 않았겠지만 지금 이제 테스나를 이제 R&D성 그죠? 앞으로 이제 두산을 재기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분야로 이제 좀 공격적인 M&A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악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수가 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수익을 걷어들이기는 좀 어려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마 블록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두산에 대한 자사주도 있었을 텐데 뭐 블록딜을 통해서 두산 에너비티에 대한 그런 지분 정리를 한 것은 조금은 네, 아쉽긴 하고요. 만약이라도 이제 뭐 상대방이 두산 에너비티 만약에 자사주를 정리할지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 정리를 할지를 저울질을 하고 있었을 때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블록딜을 할 만한 그런 수요가 많았다면 네, 그렇게 진행을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록딜에 대한 그런 수요가 아마 높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기가 없었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당연히 블록딜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고요. 주가도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잘 반영이 되었고 네, 블록딜도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는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이제 돈을 확보하게 된 셈이고요. 두산그룹 전체는 네, 그런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한숨 이제 돌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밑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이제 자본이 충분한 것인가?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투자 금액을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두산 에너비티가 새로운 사업을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4대 성장 사업에 대해서 그 명분으로 이전에 그 유상증자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확보를 한 셈이고요. 돌아오는 부채에 대해서도 네, 이제 꽤나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상환을 진행했을 거고요. 상당 부분. 지금 유동자금을 살펴보니까 2,400억 정도가 남아있던데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딜이라는 것이 선택이 되었다면 지금 두산 밥켓에 대한 지분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51%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분이 지금 담보로 모두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돈이 급하다고 한다면 이번처럼 또 두산 밥켓의 블록딜을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유상증자는 사실 지금은 고려해볼 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산밥켓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고 두산밥켓에 대한 그 PRS 우리가 좀 걱정하던 그 파생 상품이 손실로 잡혔었지만 그게 5월 22일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어서 37,000원 기준으로 이제 내년 8월까지 계약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로 잡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자를 좀 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고요. 당장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큰 부채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것으로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분기 한 실적 정도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제표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또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부채 비율을 보았을 때는 103%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부담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유상증자와 그런 물적 분할도 사실 지금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4대 상장 사업이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적 분할은 사실 좀 근거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에 대한 악재를 좀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계속해서 그런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할 테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오늘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전 수출 속도를 내고 있고요. 한전 KPS가 바라카 원전 운영사 나와 에너지와 이제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 KPS가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 에너지 경영진과 회동을 했고요. 정비 사업 계약 연장을 비롯해서 협력을 모색하며 해외 원전 사업에 네,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와 이제 발을 맞춘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UAE 쪽의 특사 쪽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와서 또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원전 산업이 확대되는 그런 기대 속에 UAE도 지금 강력한 파트너로 또 이제 네,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이미 4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고 추가로 이제 4기가 발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부지가 이미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 4기에 대해서 정비를 이제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정비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따내진 못했었고 그건 이제 반반으로 좀 뺏기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UAE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신뢰도는 상당히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의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파트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전 KPS가 이제 UAE를 접촉을 했다면 한국전력기술은 체코 UJV사와 기술 세미나 개최 사업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국역 원자력 연구소와 이제 협력 증진을 위한 기술 세미나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가 되었다라고 했고요. 이번 기술 세미나는 APR 1000의 설계 기호, 유체계통 설계, 핵계통 설계, 계측 제어 설계, 뭐 안전해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한국전력기술 본부장과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연료 단장과 이렇게 CEO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PR 기본 및 상세 설계 및 현지 요건 설계 반영과 체코 인허가 및 규제 요건 기술 자문 범위 확장과 그 다음에 SMR 핵연료 개발 분야 협력 및 기술 협력을 증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PR 1000 기본 및 상세 설계 및 현지 요건 설계 반영. 저는 이 말이 이 APR 1000이라는 것이 두코바니 원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한 설계 반영을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인지 이렇게 임의로 반영을 하는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긴밀하게 체코와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두코바니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체코와 좀 그런 굉장히 상세한 기술 내용을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네, 기술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쪽에 방산을 대규모로 수주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기술 현지화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한국전력기술도 체코와 저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S, 한국전력기술을 제외하고 또 한국수력원자력도 국내에서 SMR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SMR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국내외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와 정보 교류를 위한 2022 한국수력원자력 SMR 국제 컨퍼런스를 부산 백스코에서 한 3일, 4일 정도 네,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을 개발 중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책 과제를 위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6월에 통과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를 하고 우리나라 SMR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SMR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형 원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각 원전 관련 기관들이 한전 KPS, 한전 한국전력기술,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모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출국도 이제 지금 설립이 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세일즈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그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은 다시 한번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해상풍력, 그다음에 수소 뭐 이런 쪽도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주가 하락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주가를 제외하고는 변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한번 기다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